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비영리 IT 지원센터의 소셜 임팩트 디렉터 정승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내용은 좋은 SNS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6가지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여정에 대해서 제가 소개 좀 하자면요. 첫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와 제가 현재 있는 기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말,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그 좋은 콘텐츠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를 위한 6가지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전 질문에 대한 저의 간단한 답변, 그리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지향하는 바는 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조금 이제 약간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품위 있는 삶을 좀 살고 싶다. 크게 2가지 이제 키워드가 제가 소유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저도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속받고 싶진 않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제 경제적인 활동이 조금 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나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프로듀서라든지 홍보 기획자, 그리고 IT 기획자, 그리고 연구자, 그리고 활동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강연에 오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강연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강연이 사실 저한테 이제 쉬운 건 아닌데 2가지 이유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 경험을 이제는 공유할 수 있겠다. 이제 직장 생활도 한 15년 차 정도 되었고, 사회생활이죠. 그래서 그간에 성공이든 실패든 제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신뢰하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비영리 활동가 선생님들께 좀 같이 이제 공유함으로 해서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제 경험들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제 스스로 이 자리에 섬으로 해서 좀 이제 경험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 며칠 이 지금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너무 이제 미시적이고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을까.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요즘 너무 빨리 이제 바뀌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뭐 네이버에서 노출이 잘 되는 법, 뭐 구글에서 노출이 잘 되는 법, 뭐 페이스북에서 노출이 잘 되는 법 같은 것들은 이제 그 해당 글로벌 기업에서 수시로 이 알고리즘을 바꾸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구글링 하셔서 그때그때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팁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전수를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큰 전체 방향에 대한 이야기, 조금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치 않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가볍게 짚고 갈 부분은 이제 홍보는 뭘까? 홍보는 무엇일까? 그 한자어로는 널리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동의어로서 PR이라고 이제 같이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PR은 이제 공중관계라고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미국 이제 PR 협회에서는 조직과 그 공중 간에 서로 유익한 관계를 형성해주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저는 이 안에서 관계라는 말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집중을 해왔고, 앞으로도 집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홍보는 대중과의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이제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제품 판매와 이로 인해서 이제 이익 실현, 그리고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활동이 마케팅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관계 맺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맺기가 기본적으로 되었을 때 기업은 그
해당 기업의 제품들이 고객들한테 이제 제대로 이제 팔릴 수 있고 사랑받고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들은 후원자 그리고 잠재적 후원자 분들에게 늘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그를 넘어서 이제 후원자도 되고 그 이상으로는 아주 열렬한 팬, 로열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의 가장 밑단에는 관계 맺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활동의 목적은 관계 맺기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좀 쉽게 이제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저는 기업이나 혹은 단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대상한테 다가서는 일이 곧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짝사랑하는 사람을 연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사랑에 빠질 때는 뭐 0.1초도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한눈에 이렇게 탁 뭔가 이렇게 불꽃이 탁 튀었을 때 약간 어안이 벙벙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좀 그려보고 있다가 약간 이성이 들면은 좀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친해지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의 뇌는 전략적으로 작동을 하죠.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제 좀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나의 어떤 면을 좀 그 사람한테 보여야 할까라고도 이제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에게 저의 매력을 알리는 거죠. 그걸 알려내는 법. 그리고 자주 그 사람들한테 이제 노출되려고 하는, 그 앞에 이렇게 주변을 서성거린다거나, 그리고 그에게 무엇보다 자주 또 말을 걸죠. 말을 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나를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한테 선물도 하고, 쪽지나 편지도 주고, 그리고 친구하자고 말도 합니다. 이벤트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고백도 하죠. 짜잔 하고, 고백도 하고, 그 고백이 이제 통한다고 하면 그 뒤부터는 이제 기념일도 챙기고 계속 이제 꾸준한 관리와 성장으로 저의 그 이성적 매력을 그 사람한테서 잃지 않게끔 계속 이제 꾸준한 자기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위기가 종종 찾아옵니다. 새로운 이제 경쟁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갑자기 탁 멀어져서 좀 자주 못 볼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런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럴 때 이제 굳건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로 그 위기도 이제 극복을 하고, 가끔은 조금 새로운 이벤트 같은 것들로 매너리즘 같은 것도 이제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성장을 보면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대한 자긍심을 좀 느끼는 그런 일련의 과정. 저는 이 과정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과 기업의 홍보 담당자가 그리고 자기가 맞닿고 싶은 그 대상한테 다가가는 그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종종 이제 소셜 섹터의 단체분들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제가 이제 가끔 들어갈 때가 있는데 제가 꼭 여쭤봅니다.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듣고 있다가 여기 이 캠페인 혹은 이 제품의 대상인 누군지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일반 시민입니다. 국민요. 서울 시민입니다. 근데 좀 적절하지 않죠. 왜냐면 아마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주 대상에 대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일반 시민이나 일반 이제 국민으로 퉁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혹은 내가 가야 될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라고 조금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 어떤 사람들의 그 상 자체를 뭐 30대 중반의 직장인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출퇴근 방법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연봉은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 등과 같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디테일이 살아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카피라이트가 조금 더 세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다시 앞단으로 조금 돌아가면은 결국은 연애나 홍보도 톤 앤 매너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뒷단에 나오는 콘텐츠 전략에 있어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톤 앤 매너.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도 이 질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오늘 주제는 SNS 콘텐츠였지만 사전 질문을 이제 받은 것들을 제가 봤더니 SNS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사실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자주 말을 걸고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톤 앤 매너, 카인들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게 곧 감동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다들 이제 듣고는 그래 그렇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는데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이제 해내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홍보 담당자다. 그래서 홍보 담당자는 조금은 일반 분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일반 직무에 있는 분들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홍보를 좀 잘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홍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한 6가지 정도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이의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슈가 탁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트렌드가 탁 나왔을 때 그렇구나, 좋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왜지? 저게 진짠가? 왜 유행을 하지? 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왜를 외쳐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홍보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 이게 야구에서도 엄청 이제 막 그 타격왕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3할대 정도의 타수들이잖아요. 타자들인가요? 네. 그런데 보통 저희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한두 번 이제 실패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자존감이 무너졌다느니 막 좀 이렇게 많이 밑으로 막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적어도 이렇게 홍보 쪽에서는 전혀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러시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글을 좀 잘 쓰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결국에는 홍보의 한 다른 단면은 설득해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 결국 캠페인 역시도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좁게는 우리 직장 내 조직 구성원들, 내 바로 옆에 팀원, 동료들을 설득해내고 바로 위로는 저희 팀장을 설득해내고 그 위로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권자도 설득을 해내고 이를 통과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 그분들까지도 설득을 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좀 잘 쓰는 사람이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마당발,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섹터와 섹터 간의 협업은 아주 좋은 홍보 성과물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문과 예술 간의 결합, 인문과 과학 간의 결합,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결합, 이런 이종 간의 결합이 있을 때 좀 더 그 아이템이 좀 섹시해지고 조금 더 달라 보이고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섹터 간의 좀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좀 마당발 같은 사람이 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좋은 동료가 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조직 내에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 하나만 하고 이제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프로젝트 하나를 해보면 엄청 이제 논쟁도 많이 벌어지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감정도 좀 이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 정도 가이드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 동료들과 같이 한다. 그럴 때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가 나온다. 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때그때 이렇게 막 울컥하고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늘 우리 파트너, 그리고 협업의 대상이 이제 동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프로젝트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삶과 일의 밸런스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가가고자 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혹은 그 사랑해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은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거나 제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 정도의 아주 이제 좀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결과물이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좀 많이 힘들었을 때는 좀 많이 그런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삶에도 많은 투자를 좀 하시라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콘텐츠는 홍보에 있어서 일종의 총알과도 같은 것입니다. 홍보의 전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파트가 그 콘텐츠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질문하세요. 그러면 좋은 콘텐츠는 어떤 거냐? 어떤 걸까? 저도 요 며칠 동안 계속 제 스스로 이제 생각해내고 정리해내고 했던 결과 한 3가지 정도가 저는 좋은 콘텐츠가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콘텐츠. 두 번째는 행동에 옮기게 하는 콘텐츠. 세 번째는 목적을 달성케 하는 콘텐츠입니다. 근데 여기 앞단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에 옮기게끔 하고 그리고 우리 조직의 목적을 달성케 하는 그 콘텐츠는 바로 사람의 이제 공감을 얻는 콘텐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단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조금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SNS 콘텐츠에서는 3가지가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재미, 두 번째는 정보, 세 번째는 시의성입니다. 빅푸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의 전국 순위, 아니 혹은 글로벌 순위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해 놓은 사이트인데, 거기에 보면 항상 이렇게 높은 순위에 속하는 페이지들이 대부분 아주 재밌거나 아니면 유용하거나 아니면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BTS는 거의 성역과 이제 다름없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시의성 있는. 근데 시의성은 주로 이제 콘텐츠적인 부분이고, 여튼 주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아주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들은 대부분 다 재밌거나 유용하거나 였습니다. 시의성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기업의 마케터들은 대부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캘린더, 그 연도별로 마케팅 이슈가 정리되어 있는 캘린더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라든지 빼빼로데이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기념일이건 어떤 날이건 그에 맞는 컨텐츠들을 생산해내고 미리 또 계획해서 그때 되면 이제 짜잔 하고 그에 맞는 컨텐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가지에 대한 부분, 재미, 정보, 시의성은 꼭 좀 이제 챙겨서 기획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콘텐츠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 처음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순차적으로 겪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2개 단계가 한 단계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3번째 단계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 총 6개 단계로 저는 좀 콘텐츠 여정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자원과 니즈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정도 지금 현재 정리된 부분을 기획서를 이제 한번 쓰므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과정이고요. 이 기획서로 그 다음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설득이 끝났으면 이 기획에 대해서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산하는 과정으로 저는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좀 6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 생각이나 콘텐츠가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와 부합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감받는 콘텐츠가 가장 저는 앞단에 있을 것이다. 공감을 해야지 마음을 얻고, 그리고 마음을 얻어야지 행동이 되고, 그리고 행동이 되어야지 그 조직이 원하는 그 목적 그리고 목표까지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가 공감받는가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 근데 어떤 스캐닝 작업이라든지 서치가 없으면은 대부분 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보통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만을 위한 콘텐츠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품을 파셔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늘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리포트도 좀 읽어보셔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저는 총 5가지 사이트를 좀 추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썸트렌드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 다음소프트에 속해 있던 서비스였는데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키워드 분석, 그리고 평판 분석, 그리고 비교 트렌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를 비교 트렌드 분석에 탁 넣으면 그에 따른 이제 키워드 전체 이제 볼륨이라든지,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중의적인 단어 같은 것들이 모두 추출되어서 탁 한눈에 이렇게 시각화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관련 뭐 식품, IT, 모바일 관련된 양질의 트렌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이슈 및 이제 썸 랭킹도 여기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데이터랩 서비스입니다. 여기는 급상승 이제 검색 트렌드랑 그리고 검색어 트렌드 등 네이버에서 검색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아주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는 검색어라든지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검색어들을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고, 또한 그 지역별 통계, 그러니까 공공에서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 통계라든지 혹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 소비 통계 같은 부분들도 여기서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구글 트렌드 부분인데요. 모두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빅카인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검색어보다는 지금 현재 언론 보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언론 기사들이 가장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어떤 주제의 언론 보도들이 가장 많은 지금 양을 차지하는지를 마찬가지로 시각화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바일 리서치 전문 회사인데 보통 한 1000명,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설문조사 대상층이 있습니다. 그 대상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 조사들을 하는데
한 달에 하나 정도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양질의 리포트여가지고, 지금 홍보라든지 마케팅에 참고하실 만한 소스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캐릿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주로 M세대 그리고 Z세대 관련된 트렌드 조사를 아주 재밌고 이건 리포트라기보다는 정말 재밌는 기사 정도로 이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하지만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리포트들을 생산해내는 요즘 아주 트렌디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왜 지금 이제 이런 사이트들을 계속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조직의 미션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목적 사업이라든지 캠페인에 이렇게 함몰되지 말고 조금은 지금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물건을 소비하고 어떤 매체를 보고 뉴스를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눈높이를 좀 맞춰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와 조직의 미션, 제품, 그리고 서비스 캠페인을 좀 이렇게 잘 믹스해내는 그런 이제 전략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조직의 목표와 부합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니즈,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세 번째는 자원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당면 과제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조직 내에서도 우선순위로 가지고 가는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보통 의사결정권자들이라든지 팀장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해결하는 캠페인을 선호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아주 뒷단에 있는 과제를 가지고 어떤 예산을 신청한다든지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좀 설득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니즈를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목표. 심지어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합의된 목표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뭐 연초에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좀 해결하고 싶어. 예를 들면 올해는 후원자 1000명, 올해는 후원자 1만 명을 꼭 돌파해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면 조직 내에서 아주 이제 설득하기 쉽겠죠.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예산과 인력입니다. 홍보는 사실 예산과 인력이 절반 이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소셜 섹터에서는 아마 이제 예산에 대한 볼륨 자체가 이제 일반 대기업이나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들보다는 훨씬 이제 그 사이즈가 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좀 힘든 부분이거나 아니면 소셜 섹터가 당면하는 약간 특수성일 수도 있긴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지혜롭게 좀 하셔야 된다. 왜냐면 연초 혹은 연말에 다음 해 홍보 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치열한 이제 논쟁을 하시더라도 예산은 반드시 이제 좀 확보를 해내신다거나,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예산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한 리소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셜 섹터에서 가장 큰 자원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돈으로 해야 될 일들을 사실은 그 소셜 섹터 내 단체나 어떤 기업들은 사실 그 미션에 조금 더 이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자발적으로 와서 자신의 이제 재능을 내어놓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는 어찌 보면 이제 기업이나 정부 조직보다 훨씬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은 예산의 부족함을 조금 더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스로 정리가 되었나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서를 이제 써야 합니다. 기획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 두 번째는 대상,
대상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 그룹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핵심 코어 대상은 누구이다. 그리고 서브 대상자들은 누구이다. 라고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그룹별 타겟을 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플한 메시지 전략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조직은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성 방법. 주로 달성 방법에는 딜리버리 방법이 좀 많이 포함됩니다. 몇 회 이상 공유가 된다든지 아니면 몇 회 이상 동영상 조회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수치화 시켜서 좀 달성 방법에 같이 이제 좀 녹여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달성 방법을 쓴다고 해서 저게 다 이제 지켜지면 좋겠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기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기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일정과 예산 계획은 반드시 표로 정리하셔가지고 잘 기재가 되어서 많은 분들한테 같이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이제 수정도 하고 보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조직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저는 보통 좀 예산 단위가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전 조직원들이 이를 같이 좀 봐야 되고, 전 조직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부 그룹웨어라든지 구글 폼 양식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그 기획안에 조금 더 녹여내는 거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각계격파를 좀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조직 내 그리고 그 부서 내 빅마우스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마디 탁 하면 사람들 여론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좀 쫓아가는 그런 분들께는 조용히 이제 뒤에 이제 따로 가서 커피를 한잔 한다거나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해서 이제 기획안에 대해서 살짝 보여주고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묻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보통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막 말씀 주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일부 모두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정도만 살짝 태워서 그 다음번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아주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하셔서 이제 이후에 제가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그분들이 어쩌면 가장 먼저 앞단에 나서서 저의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앞단 그 각계격파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인데 조직 내 최대한 많은 분들과 사전 교감 이를 위해서는 좀 조직 내에서 많이 좀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겠죠. 친분도 많이 쌓고 의사결정권자도 그리고 우리 조직의 가장 막내인 분들과도 항상 이렇게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그분들 대화 속에서 인사이트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제가 가진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서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렇게 보면 어때? 라고 했을 때 그분들 반응을 이렇게 좀 잘 모아서 기획서에 이렇게 좀 옮겨 놓으면 향후에 나중에 공개가 되었을 때도 그분들이 아주 크게 좀 호응을 내주시는 그런 경험을 몇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기획처럼 만들 수 있나라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가장 좀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작은 보통 이제 조직 내에서 제작하는 자체 제작이 있고 그리고 외주 제작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이 좀 풍부한 곳에서는 이제 외주 제작도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소셜 섹터 안에서는 자체 제작 비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좋은 웹 이미지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독성이 높은 이미지. 그러니까 그 이미지 안에 아무리 좋은 말과 글과 그림이 있다고 해도 이게 가독성, 그러니까 한눈에 탁 들어오지 않으면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독성,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글이 좀 작아도 괜찮은데, 보통 또 소셜 섹터의 후원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사실 그런 거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항상 이렇게 야단을 좀 치시더라고요. 내가 눈이 안 좋은데 왜 그렇게 항상 작게 만드냐. 그래서 항상 그 가독성 좋은 이미지를 좀 생각을 먼저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이미지 내에 많은 메시지를 담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한 장에 한 메시지, 한 장에 두 메시지보다는 차라리 두 장에 한 메시지씩을 담는 것이 저는 훨씬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트는 정말 이제 공을 많이 좀 들이셔서 좀 잘 이해도 쉽고 아주 섹시하게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좀 정리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글보다는 인포그래픽이라든지 픽토그램을 사용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딱 알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충주시에서 만든 이미지인데, 사실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누구나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인데도 불구하고 충주 시민들은 물론 이제 페이스북 유저들도 아주 많이 이제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결국 웹 이미지의 이제 승패는 퀄리티의 문제는 좀 이제는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툴 같은 경우는 일반 활동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홍보 담당자이긴 하지만 여러 업무에 같이 걸쳐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충분히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할 때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프리랜서 분들한테 외주 제작을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눕기 따기, 그 배경 화면 이렇게 탁 따내는 거, 그런 부분들은 요즘 이제 포토샵에서도 아주 이제 손쉽게 가능하고, 심지어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제 웹페이지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은 좀 쉽게 이렇게 눕기 따기 또 이제 가능한 시대에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채널별로 최적화 이미지 사이즈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따로 기재는 안 했는데 이것도 구글링 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페북에 올린 거를 인스타그램에 바로 이렇게 탁 올리지 마시고,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를 페북에 바로 이렇게 탁 올리시지 마시고, 나중에 조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에 따라서 하나의 소스일지라도 그 채널별로 톤 앤 매너에 맞춰서 이미지 사이즈도 그게 맞춰서 이제 제작하시고, 그리고 카피라이트라든지 그 포스팅 글도 그 채널 특성에 맞게끔 좀 뭐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써도 괜찮죠. 호흡이 긴 글도 이제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 중심의 플랫폼이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이제 글을 좀 압축적으로 써내고 이미지로 모두 다 좀 이렇게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 편집은 아직도 이제 이 두 개 프로그램이 가장 강력하긴 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랑 파이널 컷 프로. 더군다나 이제 컷 편집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처럼 좀 만들고 싶다. 뭐 자막도 좀 예쁘게 들어가고, 배경음악도 좀 예쁘게 들어가고, 하여튼 무한도전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저는 이 사이트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뱁션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아주 손쉽게 무한도전 자막 같은 자막들을 쉽게 이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 비용이 한 3만 원 가량 들어간다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예산에 충분히 이제 태워서 준비하시면은 컷 편집은 그런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하시고, 그리고 자막은 이런 뱁션 같은 자막 넣기 프로그램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실제로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탁월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번은 이제 외주 제작하기 부분인데요. 외주 제작은 사실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외주사가 좋다, 혹은 어떤 외주사는 싸고 저렴하다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주 제작사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랜 파트너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선 대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경험을 조금 이제 털어 놓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함께 같이 가고 있는 외주 파트너사 분들께서 아주 잘 저하고 한 지금 길게는 10년 가까이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는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처음 만났고, 근데 단순히 이제 추천만 가지고는 그분들을 이제 신뢰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레퍼런스를 저희가 좀 이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만드신 영상이라든지 웹 이미지들을 저희가 사전에 받아서 체크를 하고, 중요한 거는 한번 되물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전체 다 작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 참여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셔야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약간 이제 평판조회, 혹시 이분들께서 예전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뭐 먹튀 같은 걸 하시지 않으셨는지 정도는 한번 이렇게 좀 여쭤보시면 리스크 관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미팅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미팅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솔직해지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미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서 뭐 예산이라든지 조직에서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얘기를 좀 안 하시다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실제 제작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꽤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그 제작하는 과정이 아주 험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 미팅에서 아주 조직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서로 이제 공유해내는 그런 작업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경험, 기대치 같은 것들을 솔직하게 좀 나누고 서로 문제 해결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같이 미팅을 좀 가지고 소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안과 콘텐츠의 그 내용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제 구두로 만나서 그 맥락에 대해서 깊숙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작하는 분들은 그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까지는 좀 까다롭게는 하지만 우선 선정을 하셨다면 믿고 맡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고 서로 이제 전문가로 좀 존중을 해 주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약속과 기한 준수는 아주 이제 기본이죠. 그리고 컨펌은 아주 책임감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 제작 기한은 사실 이제 계속 이제 뒤로 밀리겠죠. 그리고 자료 제출은 최대한 이제 성의 있게 해주시고 반드시 기한 내, 약속된 기한 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들 있죠. 사업명, 그리고 이름, 숫자, 직함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리면은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도 아주 또 이제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담당자께서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 일정 관리는 보수적으로 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 같은 경우가 12월 1일 날 릴리즈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3일 전에는 최종안이 이제 나와서 최종 시사가 끝나야지 저는 좀 안정적으로 그때 맞춰서 릴리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일정 관리는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쉬셔야 되니까 근무 시간 내에 소통하시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가급적이면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앞으로의 관계에서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보통 5대5로 지급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7대3 정도로도 저는 좀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뢰가 쌓이면은 7대3 이렇게 서로 이제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작업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처음에 좀 이제 요청을 해주실 때 이미지와 BGM 같이 이제 조금 저작권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몇 번 함께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좀 주의를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것,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소 실수라든지 좀 소통 부분에 있어서 미진했더라도 그 업체와 한 1년, 2년 정도 같이 이제 있다 보면은 정말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이제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러한 좋은 파트너사들을 주변에 많이 포진해 둔다고 하면은 홍보 담당자로서 훨씬 좀 쉽게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네, 상대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그 어떤 질문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부기관의 보도자료 같은 것들 혹은 시민사회단체 보도자료라든지 어떤 포스팅 글을 보면은 이렇게 전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그 기관의 홍보 담당자로 가면 첫 번째 일이 보통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만들기. 저는 이게 사실은 대중과 소통하는 첫 번째 기관 홍보 담당자의 의무,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관 이제 실무진들이나 아니면 연구원들 아니면은 그 사업 담당자들이 전문 용어를 막 이제 기재하셔가지고 보도자료가 올라오거나 혹은 우리가 보낸 어떤 페이퍼에 그 답변으로 그런 내용들이 올라올지라도 홍보 담당자들은 대중의 언어로 그걸 잘 바꾸어 내셔서 그걸 콘텐츠화 시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상 같은 부분은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쉽고 영상에 흘러가는 나레이션 원고도 더 쉽게 만들어야 되고 지나가는 자막도 훨씬 더 쉽게 좀 이해하기 쉬운 대중의 언어로 좀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제 자료는 말씀 좀 드렸고요. 여기 지금 참여자분들께서 사전 질문을 좀 몇 가지 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공유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강연을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어요. 이제 그 일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들 쓰시는 이제 구글 캘린더하고 메일과 연동시켜서 일정을 놓치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프로젝트 관리 어플로서 이제 트렐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각 프로젝트별로 그리고 하위 업무별로 그룹핑이라든지
체크리스트 그리고 기한 관리도 아주 용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좀 어려운 질문인데 재미 느끼게 하기라는 부분이더라고요. 재미 느끼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그 가능성, 조금 더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하자고 하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구독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죠. 예. 나라면 이걸 재밌게 볼까? 이 질문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생각을 견지한 상태에서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이제 운영하는 것이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는 이제 심플하게 하되 건의는 좀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이제 B급 콘텐츠가 사랑받는 이유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되 너무 근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편안하게 정말 이제 스낵컬처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처럼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시도,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이제 0점 사격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아마 그 어떤 전문가가 와도 그 기간에 맞는 컨텐츠, 그 기간에 맞는 톤 앤 매너를 한 방에 탁 찾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명중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 이제 성공과 실패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해보시고 그 기간에 맞는 메시지와 톤 앤 매너 그리고 그 딱 맞는 핏이 맞는 그 옷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후원자 대부분이 노년층들인데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 그리고 SNS 콘텐츠를 대상에 따라서 연령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는 여력이 되는 한 대상은 최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셜 섹터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홍보 담당자이긴 하지만 여러 업무를 좀 걸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가 다가가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그 분들에 맞춘 콘텐츠 그리고 톤 앤 매너 그리고 채널 전략을 좀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보통 그렇게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20대, 30대는 좀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더라. 그리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10대에서 60대, 요즘은 전 세대죠. 전 세대가 가장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이 유튜브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채널별로, 그 기간별로 좀 계속 핏을 맞추는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 노년층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무엇보다 이제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콘텐츠를 좀 제작하시는 거에 좀 염두를 두셔야 되고, 접근성이 좋은 유튜브라든지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좀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카카오톡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해야 하는 허들이 아주 강력한 허들이 있습니다. 이 구독하기라는 게 한 번 단추 누르면 이제 끝이긴 한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구독을 하게 만들기까지는 조금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구독을 한번 이제 맺어놓은 대상들과는 직접적인 이제 바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라는 채널에 좀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NS 운영 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읽히는 홍보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제 2갈씩으로 작성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도자료라든지 어떤 글도 사실 2갈씩 부분으로 가면은 큰 무리 없이
좋은 콘텐츠로 좀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SNS 상에서는 이미지가 글보다는 훨씬 좋고, 그리고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목하고 카피라이트에 좀 많은 공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와 함께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같이 좀 기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이제 뭐 나오는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맞춰서 같이 이제 카드뉴스하고 인포그래픽 작업을 들어가서 같은 날 좀 나오게 하면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기본 중에 기본, 맞춤법. 가급적이면 맞춤법 검사기를 한번 돌리셔가지고 꼭 확인하고 좀 외부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카피라이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스스로 좀 꾸준히 훈련하고 싶다, 나는 좀 아주 멋진 카피라이트를 뽑아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저는 시집을 좀 읽으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지금 페이스북 콘텐츠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돌리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SNS에 이렇게 하라는 뭐 규칙이라든지 원칙, 왕도는 사실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멀티 채널 전략이라고 이제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채널에 태워서 그 채널에 맞는 최적화된 콘텐츠를 그 맞는 대상들한테 이렇게 쏘는 그런 작업인데, 단순히 이제 단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시고 그에 대한 포스팅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된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서 이미지를 편집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셔야지 사실은 잘 될까 말까 하는 정도, 이 정도가 사실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절대 이제 뭐 SNS가 활성화가 된다거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사실 이제 기본이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저도 제 개인 채널도 운영해 봤고 기관 채널도 제가 운영을 많이 해 봤는데, 저는 유튜브만큼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채널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도 들었는데, 그 원칙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한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꾸준히 한다. 하루에 하나, 혹은 일주일에 2개 내지 3개,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올린다.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돌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유튜브에서 썸네일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대중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채널들의 썸네일 부분들을 좀 잘 분석하셔서 그 단체 소식에 맞는 그런 썸네일 디자인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랑 뉴스레터, SNS 콘텐츠의 효과적인 연계 활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이죠. 근데 이제 각 채널별로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에 맞춘 연계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컨텐츠의 이제 허브이자 아카이브 공간으로 위상 정립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는 직접 도달하는 메시지 발행 도구로서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 SNS는 신속하긴 하지만 휘발성이 강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이해들이 좀 있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게시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게시 순서라 하면 보도 자료가 가장 먼저 이제 보통 나가고,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죠. 그 다음에 SNS,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뉴스레터 순으로 보통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뉴스레터 같은 부분은 조금 이제 타이밍이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인데,
제가 드리는 조언은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내용으로 좀 더 고급화 전략 컨텐츠를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SNS로 단체 활동을 홍보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마다 체형이 좀 다르듯이 단체에도 좀 소통 도구는 좀 각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 부터 좀 고민하셔서 좀 결론을 좀 내야 되는 질문일 것 같고요. 단체 소식을 확산시켜서 대중들에게 관심받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팁이 있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쓰면 효과는 아주 빠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광고 방식인데, 최근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그거에 대한 성과가 이제 좀 모호하거나, 혹은 지금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많은 소셜 섹터의 활동가 분들께서는 사실 그 매스미디어에 이제 대규모 광고비를 태울 정도의 그런 조직 예산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예산을 태워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빨리 좀 얻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계 맺기, 그러니까 그 단체에 아주 열성적인 팬들을 많이 좀 만드는 과정에 몰입을 하고 좀 집중을 하시면은 어느 시점에 지나면 분명 그에 대한 효과를 좀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피드백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구독자 반응에 대한 구독자 반응 확대를 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 여쭤보셨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댓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접 관리했던 채널들도 그냥 기계적으로 콘텐츠 만들고 캠페인을 하는 거에 저희가 막 이렇게 몰입해 있어서 올리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댓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아요. 근데 정말 이제 꾸준하게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 딱 정해진 시간 내에서 우리 단체 채널에 댓글을 다신 분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 내용을 댓글로 이제 소통을 하면은 불과 한 달 정도만 지나도 그 단체 채널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엄청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라든지 혹은 우리 단체의 어떤 그 불만사항 같은 것들도 이 과정에서 아주 많이 해소되는 또 그런 이제 좋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진정성 있게 좀 정해진 시간에 댓글로 좀 소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퀴즈라든지 댓글놀이 같은 참여 이벤트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시간 가량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콘텐츠는 결국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는 콘텐츠. 근데 그 앞단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감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공감력을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 그 대상들에 대한 관심, 애정, 그리고 신뢰를 놓지 말고 계속 그들과 이제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좋은 콘텐츠가 좀 따라오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따라오진 않겠지만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나와 건강한 조직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예전 경험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조직 내 소통 문화라든지 조직 내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화된 기관일수록,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스몰 토크도 하고 자유롭게 서로의 이제 그 의견들을 좀 주고받는 그런 단체일수록 재밌는 콘텐츠들, 그리고 좋은 콘텐츠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콘텐츠가 왜 이렇게 좀 안 나오지? 아니면 본인의 아이디어는 정말 이제 좀 이렇게 반짝반짝한데 단체 이렇게 의사결정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항상 좀 이상해지는 콘텐츠가 이제 생겨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마주를 하실 텐데, 절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시거나 힘들어지시지 마시고 그 과정 역시도 조금 즐기셨으면, 그리고 건강한 나의 삶과 그 조직의 좀 그런 건강함을 계속 좀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강연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메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